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만 해도 벌써 7개니까 우리 모두 정신 단디 차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9월에 지구 망하는 거냐고 하시던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플래티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BTS가 사용했다고 적어놨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살펴보시죠. 플래티어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어떤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느냐? 커머스 마케팅하고 디지털 전환 통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커머스 마케팅 쪽에서는요.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또 롯데온 같은 대형 오픈마켓의 플랫폼도 구축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유통 관련 기업뿐 아니고요. 대형 제조사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어요. 현대차, 제네시스 모두 플래티어와 협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지원했고요. 최근에 새롭게 선보인 플랫폼이 2개가 있는데 AI 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그루비하고 중견 D2C 플랫폼인 X2B입니다. 그루비는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AI 기반의 고객별 차별화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이에요. 마테크라고 하죠. 마케팅 플러스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그리고 X2B는 D2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요즘은 아마존이나 네이버, 쿠팡 이런 유통 플랫폼을 끼지 않고요. 제조사가 자체 판매 채널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상품을 판매하려는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견 기업들. 그래서 이들의 판매 채널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CM, 커머스 마케팅 부분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한 장으로 기업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놓으라 하는 국내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기술력과 경쟁력은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루비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내 약 120개사에서 벌써 도입을 했고 월 4천만 건 이상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웬만한 대형사들이 플래티어를 통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다 구축한 듯한데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그루비와 X2B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CM 사업부 살펴봤고요. 다음 디지털 전환 통합 IDT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데브옵스와 협업 플랫폼이 있어요. 데브옵스는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자와 운영자가 협업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데브옵스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말하고요. 협업 플랫폼은 말 그대로 기업 구성원들이 협업에 필요한 기능을 쉽게 사용하고 기능 간의 연동을 잘 되게 해줘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말해요. 자, 주요 고객사 이것도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다 있고요. 이들 기업을 포함해서 총 600여 개 기업이 플래티어의 플랫폼을 활용 중입니다. 특히 빅히트 보이시죠? 현재 하이브. 자, 제목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BTS는 워낙에 글로벌한 아티스트니까 해외 활동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국내외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BTS의 활동 일정, 무대 준비 상황, 다음 앨범에 수록될 곡 개발 등등을 하이브 400여 명의 직원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업 플랫폼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알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궁금해지죠. 보시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70.8%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88.9%로 더 높습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재택근무 보편화, 업무 효율화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플래티어의 실적을 상승시킨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재무 건전성도 보면 2019년에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때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했고요. 그게 부채로 인식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했던 거예요. 2021년 3월에 전량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48.33%까지 낮아진 상황이고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실적과 재무 구조도 괜찮네요. 순이익 계속 시현하면서 현금 흐름도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공모 관련된 사항들 같이 짚어볼게요. 총 180만 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8,500원에서 만원 사이입니다.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서 좀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총 공모 금액은 180억 원, 소형 IPO고요. 예상 시총도 약 827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이 45만 주로 물량이 많지 않아요. 요게 조금 아쉽네요. 청약은 8월 4일에서 5월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8월 9일에 되고요. 그래서 대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껴있다는 거 감안하셔야겠네요. 상장은 12일로 예정돼 있고요. 청약은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중복청약 가능합니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예요. 나름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주조합에 5%를 배정하는데 금액으로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물량도 많지 않아서요. 미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공모 자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루비와 X2B 이런 신규 사업 확대에 쓸 예정이고요. M&A 자금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M&A 관련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의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비율로 29.1% 높지 않고요. 금액으로 계산해도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241억 원 정도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회사 내용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수요 예측 결과만 좋다면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췄어요. 기존 주주의 물량도 공모 주주 대비해서는 훨씬 낮고요. 또 기존 주주의 5비트 크레딧 사일로 1호 신기술 투자 조합 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래티어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 상장을 계기로 엑싯을 할 테니까 상장 직후에 시장에 바로 풀릴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7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편이라는 거 확실히 메리트고요. 공모가는 그럼 어떤 수준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비교 회사로는 핸디소프트, 코리아센터, DB, KCS를 선정했고요. 2020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 퍼는 37.1배입니다. 코리아센터와 KCS의 퍼가 조금 높아서 평균이 높아진 경향은 있네요. 그런데 최근 4개 분기 합산 실적 기준으로도 퍼를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면 KCS는 비경상적인 퍼로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3개의 기업을 평균해서 25.6배가 나옵니다. 훨씬 낮아진 수치죠. 그래서 플래티어는 이 2가지 퍼를 각각 적용해서 시가총액을 구한 다음에 산술 평균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산술 평균에서 퍼를 높였다면 플래티어는 반대로 산술 평균을 적용해서 퍼를 조금 낮춘 거죠. 그래서 2020년 온기순이익에 퍼 37.1배를 곱해서 나온 시가총액하고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 퍼 25.6배를 곱해서 나온 시가총액을 평균 냈습니다. 그러면 1,079억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 가액은 12,710원을 도출했습니다. 할인율은 33.12%에서 21.32%를 적용했고요.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21.32%면 그래도 다른 IPO 대비해서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공모가 산정 로직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비교 기업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을 플래티어와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보시면 플래티어의 매출액이 핸디소프트보다 오히려 높고요. 또 KCS보다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든 면에서 플래티어가 우위를 점합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은 2개 기업보다 플래티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공모가는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 봐도 접근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걸리는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꽤 매력적인 공모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확인하시죠. KB증권은 고객 구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각각의 한도와 최대 청약 증거금 확인하시고요. 청약 수수료가 신설이 돼서 온라인으로 청약을 해도 1,500원이 부과됩니다. 환불금에서 징수되고요. 미배정 시 면제예요. 한 주도 못 받으면 수수료 안 떼가요. 계좌는 8월 3일까지 만드셔야 가능하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한도 보시면 아이고 뭐하러 청약하나 싶기는 한데 100% 기준으로 1,1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550만원.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는 한데 하나금융투자 청약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는 42,500원, 상단 기준으로 5만원이 필요하겠죠. 네, 다음으로 배정 물량 보시면 KB증권이 42만 7,500주, 거의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갔고요. 하나금융투자는 22,500주, 의미 없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하나금투는 균등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고요. KB증권의 청약 건수는 이전 사례들을 바탕으로 20만 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한 주, 추첨 당첨되면 2주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도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비례까지 노리고 청약을 해야 하는데 과연 비례 청약을 해봐도 될까요? 그냥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유통 가능 금액이 현재 241억 원으로 낮은 수준이잖아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높아서 이게 20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기를 조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선 올해 진행된 IPO들 중에서 200억 원 미만이었던 것들의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이버원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다시 초가는 2배 가격에 형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흐름 좋았고요. 따상 기록한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플라티어도 수요 예측 결과만 괜찮다면 좋은 결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모주로서 꽤 매력적이기는 한데 한컴 라이프케어와 일정이 겹치잖아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국내 1위의 안전장비 기업이기도 하고 규모도 조금 훨씬 크고 공모가도 굉장히 착하게 산정됐다고 이미 소문이 자자해서 두 개 종목 중에 아무래도 선택을 하거나 배분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본 뒤에 판단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우선 기업 분석과 공모주 관련 핵심 내용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니까요. 나머지 엠로, 한컴 라이프케어, 딥노이드까지 또 차근차근 업로드 할게요. D&D 플랫폼 리츠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아서 눈이 가기는 하는데 다음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리츠는 아무래도 일반 종목처럼 단기의 성과를 확정짓기보다는 배당에 포커스 맞춰서 장기로 끌고 가는 게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패스하려고요. 그냥 공부 삼아서 한번 지켜보고요. 내용은 간단히 분석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